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살 때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만년 과장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은근슬쩍 제 업무를 도와주더라고요. 복사기 고장나면 달려와서 고쳐주고 컴퓨터 키려고 하면 달려와 켜주고 회사 실내화 신으려고 하면 달려와 짝 맞춰주고요. 점심시간마다 뭐 먹고 싶어요 물어보면서 밥도 사주었죠. 참 친절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순진하게 착해 보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갔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쯤 지나 결혼을 결심했죠. 그 사람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날이었어요. 어머님 댁에 도착하니 현관문부터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갈비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에 생선구이, 전에 나물에 잡채까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저 솔직히 그날 무슨 날인 줄 알았어요. 동네 잔치하는데 제가 잘못 온 줄 알았죠. 어머, 서연 양, 정말 예쁘네요. 우리 아들 복 터졌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연신 좋다고 하셨죠. 눈이 반달 모양이 되어서 웃으시는데 그 인상이 참 푸근했죠. 밥 먹는 내내 반찬을 계속 제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갈 때는 더 대단했어요. 어머님이 보자기 2개를 꺼내시더니 온갖 걸 싸주시기 시작했죠. 온갖 반찬에 직접 담근 시골된장, 고추장, 말린 표고버섯, 손수 만든 김치까지요. 거기다 집에서 키운 호박이랑 고구마 직접 따셨다는 대추랑 밤까지 주셨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김치까지 통째로 담아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제가 시집 가려고 인사 온 건지 농산물 직거래 하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짐이 너무 많으니 택시기사님이 혹시 귀농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어머니가 많이 좋으신가 봐. 하면서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남편도 절 좋아해주고 시어머니도 이렇게 자상하시니까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제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싶었죠. 이 집안 사람들이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저 솔직히 시어머니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노총각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필생의 연기를 하신 거였구나 하고요. 솔직히 그 연기력이면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 타고도 남았습니다. 제가 멍청한 게 아니었어요. 저 정도 연기력이면 김혜자 씨 이상이었죠. 칸 영화제 가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거 다 미끼였더라고요. 낚시할 때 미끼 좋은 거 쓰잖아요. 저는 그 고급 미끼를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였죠. 그것도 아주 신나게 말입니다. 네, 맞아요. 저 낚였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직 여행 피로도 안 풀렸는데 새벽 6시부터 전화벨이 울렸죠. 어머님이셨습니다. 서연아, 일어났어?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챙겨줘야 돼. 아들이 아침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힘들어한다고. 알았지? 네, 어머님, 당연히 챙겨줄게요. 뭐 이 정도야 애교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신혼이니까 걱정되실 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아침 6시가 되면 전화가 왔어요. 나중엔 아침 5시 58분이 되면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서연아, 오늘 아침은 뭐 해줬니? 아직 안 해줬는데요? 너 왜 이렇게 늦잠을 자니?
오늘 아침은 뭐 해줄 거니? 된장찌개랑 계란 후라이요. 우리 아들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일은 김치찌개 끓여줘. 그리고 계란은 완숙으로 해야 돼. 반숙은 소화 안 된대. 아침밥 메뉴까지 일일이 확인하시더라고요. 이러실 거면 그냥 평생 끼고 사시라고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기어 올라왔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 갔다 나왔더니 어머님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죠.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어요. 야, 반찬이 이게 뭐야? 딱 3가지밖에 없잖아. 우리 아들이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반찬은 최소 5가지는 있어야지. 반찬 개수를 손가락으로 세시면서 뭐가 부족한지 체크하셨습니다. 거기다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면서 청소 상태까지 검사하셨어요. 화장실 변기 뚜껑을 열어보시더니 여기 물때 좀 봐. 이거 매일 닦아야 하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침대 밑까지 손을 넣어보시면서 먼지가 있다고 혀를 차셨죠. 내가 지금 군대에 강제 징병된 꿈을 꾸는 중인가 싶었어요. 남자들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5시였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1시간이나 일찍 왔죠. 서연아, 우리 아들 어제 회식하고 새벽에 들어왔지? 지금 당장 북엇국 끓여. 얼른 급해. 어머님, 저 아직 자고 있는데요. 숙취 풀리려면 뜨끈한 국물 먹어야 돼. 북어 집에 있지?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니야. 넌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래? 어머님 안 들려요. 귀가 안 깨어나요. 얘가 왜 이래? 왜 이러긴요. 아침 5시에 전화해서 자는 사람 깨워 해장국 끓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러죠. 진짜 여기가 신병 훈련소인가 싶더라고요. 그것도 해병대 훈련소 말입니다. 아니 차라리 해병대 가는 게 나았을 것 같았어요. 거기는 저녁이라도 하는데 전 없잖아요. 저는 그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구나. 당해보기 전에는 함부로 당한 사람 욕하면 안 되는구나. 결혼 전 그 친절은 다 사기였고 이게 진짜 모습이었구나 하고요. 아참, 그때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변호사한테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혼인 사기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딱 그거죠.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자 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차라리 아예 못하는 며느리가 되기로 한 거죠. 어차피 잘해봤자 인정도 안 해주시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청소 상태를 지적하시면 저는 밝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음엔 정말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크게 그리고 반성하는 것처럼 했죠. 하지만 다음에도 역시나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일부러 청소기를 대충 돌리고 걸레질은 아예 안 했죠. 화장실 변기는 물때가 두껍게 쌓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다 결정타를 날린 날이 왔어요. 남편이 회식하고 술 마시고 온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해장국을 끓였죠. 근데 이게 해장국인지 뭔지 모를 물체가 되어버렸어요. 북어를 너무 많이 넣어서 비린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거기다 소금을 잔뜩 넣어서 짜기까지 했죠. 사실 이건 일부러 망친 건 아니긴 했어요. 남편이 한 입 먹더니 얼굴이 확 구겨지면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야, 이게 무슨 맛이야? 토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날 오후였어요.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박서연, 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침에 먹은 해장국 때문에 하루 종일 속이 안 좋대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요리를 할 줄 모르는 거 아니니? 너 결혼 전에 뭐 했니?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제가 할 말을 대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더라고요. 주변 동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작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요리를 못해요. 혹시 어머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 정말 배우고 싶어요. 목소리에 애원하는 톤까지 실어서 말했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알았다. 이번 주말에 내가 가서 가르쳐 줄게. 제대로 배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바로 그 주 주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신혼집으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계셨죠. 자, 오늘은 해장국부터 제대로 가르쳐 줄게. 잘 봐. 시어머니는 북어 손질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육수 내는 법, 간 맞추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남편이 좋아한다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반찬까지 만들어주셨어요. 냉장고가 반찬으로 꽉 찼습니다. 저는 한 주 먹거리를 그냥 해결한 거죠. 이제 알겠지? 다음엔 네가 해봐.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열심히 해볼게요. 그 다음 주말에는 청소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청소기 돌리는 순서, 걸레질 하는 방법, 화장실 청소하는 법까지 일일이 시범을 보여주셨죠. 당연히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 주도 똑같았어요. 저는 매번 시어머니가 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세요. 했죠. 근데 다음 주가 되면 또 엉망이 되었습니다. 해장국은 또 버리고 청소는 엉망이고요. 몇 주가 지나자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지난주에도 가르쳐줬잖아. 왜 또 이 모양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손재주가 없나 봐요.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셨죠. 주말마다 신혼집에 와서 집안일 하는 게 지치셨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는 제가 전화를 걸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 방법 다시 좀 알려주세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드디어 작전이 먹혀든 거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너 앞으로 청소든 요리든 알아서 해. 네? 어머님, 그럼 저 어떡해요? 유튜브 보고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신혼집에 안 오셨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죠. 저는 혼자 빙그레 웃었어요. 못하는 며느리 작전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 간섭은 포기하셨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이번엔 다른 게 시작됐어요. 손자에 대한 집착이었죠. 서연아, 너 우리 집안이 대대로 독자 집안인 거 알지? 꼭 아들 낳아야 해. 대를 이어야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꼭 아들 낳아야 돼. 우리 집안 대가 끊기면 큰일 나는 거야. 대를 이으라는 소리를 들으니 제가 조선시대 왕실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뭐 무슨 재벌가도 아니고 대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죠. 며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보따리를 들고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한약 봉지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아들 낳는 한약이야. 비싼 거야. 내가 유명한 한의원 찾아가서 특별히 지어온 거라고. 매일 달여서 먹어. 달여서요? 보통 달여서 팩으로 주지 않아요? 어머님, 이거 꼭 먹어야 돼요? 당연하지. 이거 먹으면 100% 아들 낳는데.
아침 저녁으로 꼭 먹어야 돼.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한약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운데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무서워서 먹을 수밖에 없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쓴 한약을 억지로 들이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은 먹고 반은 싱크대에 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손에 노란 종이를 들고 계셨죠. 이거 아들 낳는다는 절에 가서 받아온 부적이야. 엄청 영험하대. 베개 밑에 넣고 자. 베개를 들어 올리시더니 부적을 쑥 넣으셨습니다. 참나, 이게 가능하면 우리나라 인구 80%는 아들일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베개 밑에 부적이 있다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칠 후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달력을 들고 계셨죠.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와 파란 동그라미가 가득 그려져 있었어요. 자, 이거 봐. 내가 며칠 동안 공부해서 계산한 거야. 이 날짜, 이 시간에 우리 아들이랑 관계 가지면 아들 낳는데 꼭 지켜야 돼. 어머님, 이건 좀... 이게 뭐, 부끄럽니? 우리 아들이 외아들인데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집 와서 3년 안에 다 낳던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아직 3년 안 됐으니... 으이씨.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생산 공장인가 싶었죠.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 낳는다는 자세가 그려진 책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에 그린 것 같은 야한 그림이었죠. 그 책 보는데 얼굴이 빨개질 뻔했습니다. 이 자세로 해야 아들 낳는데 잘 파뒀다가 해. 관계 가진 후에는 다리를 벽에 대고 30분 동안 있어야 돼. 그래야 아들 낳는데. 이게 무슨 서커스인가 싶었어요. 다리를 벽에 대고 30분이요? 그럼 저보고 거꾸로 매달려 있으라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들고 오셨습니다. 아들 낳는다는 거라면 뭐든지 시도하셨죠. 시어머니 눈에는 저는 아들 생산하는 기계로 보였나 봅니다. 결혼한 게 아니라 공장에 취직한 거였어요. 그것도 24시간 풀가동 공장 말입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동업으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남편이 저녁 6시면 칼퇴근했습니다. 늦어도 7시면 함께 집에 왔죠. 근데 제가 퇴사한 후부터 남편이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었어? 아니,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아서 야근이 좀 잦아. 그래? 힘들겠다. 고생이 많아.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매일, 정말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1시, 2시까지도 안 들어올 때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서연아,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야? 결혼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어머님, 남편이 요즘 너무 바빠요. 매일 새벽에 들어오는데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요? 뭐? 새벽에 들어온다고? 네,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요. 남편 얼굴을 봐야 애를 만들지 않겠어요? 혼자 만드는 건 좀 어려워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회사 일로 고생하는데 네가 피곤하게 하면 안 되지. 알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쯤부터
저도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저도 그 회사에서 남편이랑 같이 일했잖아요. 회사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죠. 거기는 야근하는 회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 출근하면서 동시에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래서 칼퇴근으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매일 새벽에 들어온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여보, 요즘 정말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아? 미치겠어. 클라이언트가 자꾸 수정 요청하는 바람에 일이 산더미야. 그래도 매일 새벽까지 일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나도 어쩔 수 없어. 회사 사정이 그래.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여자 향수 냄새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구나. 야근이 아니라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제 촉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순진하고 착하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만 사기꾼이 아니라 남편도 사기꾼이었나 봅니다. 이 집안 사기꾼 집안이었네요. 저는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야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짓을 하는 건지 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야근이 수상하다는 생각에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 촉을 믿기로 했죠. 먼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아직 근무 중인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언니는 회사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니, 나야. 요즘 회사 어때? 바빠? 서연아, 오랜만이다. 요즘 진짜 미치겠어. 프로젝트가 엄청 많아서 야근 맨날 해. 사장 미쳤나 봐. 집에를 안 가. 와이프랑 싸웠나? 그래? 우리 남편 부서도 그래? 거기도 마찬가지야. 준호 씨도 매일 거의 야근하더라.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 언니 말에 저는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진짜 야근을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구나. 고마워, 언니. 다음에 밥 먹자. 전화를 끊었지만 이상하게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죠. 남편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때 저는 남편 차로 내려갔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블랙박스를 켜고 최근 영상들을 쭉 확인했어요. 출근하는 영상, 퇴근하는 영상, 회사 주차장 영상. 전부 평범했습니다. 이상한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수상한 장소는 전혀 안 보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한 건가?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또 새벽 1시에 들어와서 샤워도 안 하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깊이 잠든 걸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남편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아서 지문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을 켜고 문자부터 확인했어요. 회사 단체 카톡, 친구들과의 대화, 어머님과의 문자. 전부 평범했어요. 수상한 문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죠. 회사 사람들, 친구들, 어머님. 역시 이상한 번호는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촉은 절대 틀린 적이 없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힘들겠다.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주네.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제 안의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어요. 서연아,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가 곧 터질 거라는 걸요. 그것도 아주 크게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상갓집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응? 누구? 누구 돌아가셨어? 성민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방금 연락 왔어. 성민이라면 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죠. 중학교 동창인데 결혼식 때도 왔었어요. 어머, 그래? 어떡해. 성민 씨 힘들겠다. 그럼 당연히 가봐야지. 남편은 옷장에서 검은 정장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민아. 알았어. 나 지금 출발하려고. 힘내.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성민이가 우네. 당연하지. 발이는 언제래?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까지 있다가 올게. 알았어. 성민 씨 위로 많이 해주고. 미안해. 주말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친구일인데 당연히 가야지. 저는 남편을 집 앞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상갓집 경기도 용인이래. 일요일 저녁쯤 들어올게.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주말 내내 집에 없으니 갑자기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이럴 때 친정 가야지 싶었습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남편이 친구 상갓집 간다고 해서. 그래? 그럼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줄게 와. 저는 남편 직장 때문에 마포에 살고 있어서 친정 가는 일이 정말 드물었거든요. 분당에서 마포까지는 거리도 있고 남편이 출퇴근하기 편하게 마포에 집을 얻었죠. 토요일 아침 일찍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엄마와 수다를 떨면서 늦은 밤에는 시원한 맥주 한잔 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일요일에는 엄마가 해주신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 손맛을 느꼈어요. 너무 좋았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거실에서 엄마랑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이준호 씨 부인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이쪽 가평 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네? 어느 병원이요? 가평 중암병원입니다. 저는 급하게 주소를 메모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엄마를 봤어요. 엄마, 큰일 났어. 준호 씨 교통사고 났대. 뭐라고? 어디서? 가평이래. 지금 바로 병원 가봐야 돼. 가평? 왜 가평에서 사고가 나? 이서방, 용인 상가집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제야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인 상가집에 갔다면서 왜 가평에서 사고가 난 거지? 용인이랑 가평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길을 잃었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요. 일단 가봐야 알 것 같다. 저희는 급하게 차를 타고 가평으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가평이지? 용인에서 가평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지?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가평 중앙병원에 도착했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준호 환자 어딨어요? 3번 침대에 계십니다. 저는 커튼을 확 열었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뒤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이서방 왜 이렇게 됐어? 상태가 어때? 의사가 뭐래?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다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으로 나와 경찰을 불렀어요. 저 사고가 어떻게 난 건가요? 남편분이 앞서 가던 차를 갑자기 들이박았습니다. 음주 의심이 있어서 지금 혈액 검사 중입니다. 음주요? 네, 사고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음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남편이 술을 마셨다고? 상갓집에서 술을 마셨나 싶었죠. 그리고 남편분 차에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네? 동승자요? 네, 그분도 크게 다쳐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승자가 누구예요? 경찰은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가 커튼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쪽 5번 침대에 계세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최미경 언니였습니다. 남편 부서 야근 상황을 물어봤을 때 확인해줬던 바로 그 언니요. 언니도 얼굴과 몸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남편이 매일 새벽에 들어온 이유, 향수 냄새, 블랙박스에 아무것도 안 찍힌 이유, 핸드폰에 증거가 없던 이유, 남편이 회사 언니랑 바람을 피운 겁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던 바로 그 언니랑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야근이 언니랑 만나는 거였던 거죠. 이 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말이에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혼비백산한 시어머니가 달려오시는 게 보였어요. 준호야, 우리 아들!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뛰어들어와 남편 침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안사돈,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신대요. 이서방 곧 괜찮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친정 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저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것도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울고 있는 시어머니, 위로하는 친정 부모님, 의식 잃은 남편, 그리고 커튼 너머에 누워있는 내연녀.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말입니다. 남편은 곧바로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남편을 수술실로 옮기는 동안 저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고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5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보호자분? 네,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고로 하반신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고환을 적출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고환을 척출했다고요? 이 사기꾼 놈의 새끼! 네?
3대 독자 불화를 뗐다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간호사, 여기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시어머니를 응급처치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기절을 하셨죠. 친정 부모님도 침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게 뭔가 싶기도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사고가 나서 고항까지 적출당했다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회복실에서 의식을 되찾으셨고 남편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괜찮으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괜찮겠어? 네, 걱정 마세요. 이서방 잘 챙기고 있어. 집에 갔다가 다시 올게. 부모님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어제 이준호 교통사고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사고 차량이랑 블랙박스는 확보하셨나요? 네, 음주 의심이 있어서 사건 조사를 위해 차량 보관 중입니다. 블랙박스 SD 카드도 가져왔어요. 그럼 제가 SD카드 내용을 복사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시니까 가능합니다. 경찰서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상간녀는 먼 핑계를 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요. 법정에서는 증거로도 못 쓰고요. 블랙박스에 뭔가 찍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SD카드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비밀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손이 떨렸죠.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온 저는 집에서 영상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남편 차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영상에서 최미경 언니, 아니 상간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모텔 앞에 멈췄어요.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면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당신이 있어서 좋다. 나도 그래. 오늘 진짜 좋았어.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 당연하지. 나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저는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나 당신 바람난 거 다 알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블랙박스 다 봤어. 최미경이랑 모텔 가는 거, 차 안에서 사랑한다고 떠드는 거 전부 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준호야,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엄마, 나는. 야, 이 자식아! 너 정말 바람 폈어? 응? 제대로 말 못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 소연아, 앞으로 준호 저놈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야.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안 돼요.
소연아, 제발. 준호 지금 이렇게 아픈데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시어머니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결심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소연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저는 돌아서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병원으로 좀 와줄래? 어머님, 제 맘 안 바뀌어요. 소용없어요. 그 말이 아니야. 꼭 와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셨고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왔구나. 앉아봐.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혼 빨리 하자. 네? 귀를 의심했어요. 어제까지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혼하라고요? 너도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어머님, 어제까지만 해도 용서해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니 너도 힘들 것 같아서 빨리 이혼하고 너도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는지 말이에요. 사실 저는 남편을 의심하고 있을 때 흥신소에서 조사를 의뢰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을 때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모님, 보고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당시에 저는 상간녀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흥신소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모르고 있던 놀라운 내용이 있었거든요. 대상자 최미경은 현재 임신 12주차로 확인됨. 산부인과 방문 사진 첨부. 최미경이 임신했다고?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최미경이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배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초음파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병원을 나갔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렸을 거예요. 최미경이 임신했다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했습니다. 아들은 사고로 고자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평생 대를 이으라고 잔소리하시던 분인데 아들이 고자가 됐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상간녀 뱃속에 아이가 있다? 그럼 그 아이가 유일하게 대를 이을 희망인 거죠. 그래서 입장을 180도 바꾼 거예요. 저를 빨리 이혼시키고 아들과 상간녀를 재혼시켜서 손주를 얻으려는 거였습니다. 아주 더러운 속셈이었어요. 며느리는 버리고 손주만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쉽게 합의 이혼 못 해줘요. 뭐? 너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요.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박서연. 어제까지 너 이혼하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왜 이래? 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 어머님도 태도 바뀌지 않으셨어요? 어제까지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빨리 이혼하라고요? 그건...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휴, 너 대체 돈을 얼마나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야? 얼마 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봐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편도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얼마든지 줄게 말해. 그러니까 빨리 합의 이혼 도장만 찍어줘. 어? 아니 뭐 힘들게 소송까지 갈 필요 있어? 어차피 소송 가는 것도 돈 때문인데. 저는 비웃었어요. 얼마든지 준다고?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무슨 후회? 아, 나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절대 후회 안 해. 좋아. 그럼 내 조건 들어봐. 재산 분할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내 명의로 넘겨. 그리고 위자료는 1억 원. 뭐라고? 시어머니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7억짜리 아파트에 위자료 1억? 너 미쳤니? 남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그게 말이 돼? 결혼한 지 겨우 2년인데 8억을 달라고? 도둑년이야, 뭐야? 도둑은 누가 도둑이야? 바람 피운 건 당신이잖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래도 그렇지 8억이 어디서 나와? 그건 너무 과해. 과하긴 뭐가 과해.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이것도 참아주는 거야. 참아준다고? 너 소송 가면 절대 그 돈 못 받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합의 이혼 없어요. 저 이혼 안 해요. 뭐? 이혼을 안 해? 네. 남편이 유책 배우자니까 남편은 스스로 이혼 못 하잖아요. 제가 이혼 안 해주면 평생 결혼 상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고 있잖아요. 이혼 안 하고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남편이 최미경 또 만날 때마다 그 여자 상대로 소송 걸 거예요. 매번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대요. 뭐? 위자료 소송이요. 한 번에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대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때요? 그게 나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어. 줄게. 아파트랑 1억 다 줄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닥쳐.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멍청한 놈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건 너무... 됐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눈을 찡긋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죠. 아, 저러는 거 보니까 최미경이 임신한 거 남편이 말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제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억을 주더라도 나중에 상간녀와 재혼하면 손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서연아,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자. 서류 준비해서 빨리 끝내자. 네, 그러세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일 보자.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합의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자, 양측 모두 합의하신 거죠? 아파트 소유권은 사모님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위자료는 1억을 지급한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했죠. 그렇게 이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야, 박서연 너 진짜 대단하다.
결혼 2년 만에 7억짜리 아파트에 위자료 1억까지 챙겼네. 제대로 성공한 장사했어. 축하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장사? 이것도 부족한데 내가 참아주는 거야. 알아?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8억이나 가져가는데. 있잖아. 나 다 알아. 최미경 임신한 거.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아이씨, 너 그걸 어떻게...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서연아,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동승자 임신 상태라고요. 거짓말이었지만 둘은 제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걸 알고 이혼 조건을 이렇게 내건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잖아. 절대 후회하지 마.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후회? 내가 왜 후회해? 글쎄, 나중에 알게 되겠지.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흥신소에서 알려준 정보는 상간녀 임신 사실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흥신소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보고서 뒷장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대상자 최미경은 산부인과 방문 시 제3의 남성과 동행 확인됨. 사진 첨부. 사진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었죠. 최미경이 산부인과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남편이랑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행 남성은 정태현 37세로 확인됨. 대상자와 약 1년 전부터 교제 중인 것으로 추정. 1년 전. 그럼 최미경이 남편이랑 만나면서 동시에 이 남자랑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간녀 뱃속의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라 이 남자 아이일 수도 있겠다라고요. 이 남자 아이니까 이 남자와 산부인과를 찾은 거겠죠. 저는 보고서에 적힌 정태현이라는 남자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를 만날 때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정태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태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최미경 씨 지인인데요. 잠깐 만나서 얘기 좀 나눴으면 하는데 괜찮으세요? 최미경 지인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고요.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정태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지금 가능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조용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럼 3시에 거기서 뵐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신지 힌트라도 주실 수 있나요? 만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약속한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태현 씨였죠. 혹시 전화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앉으세요. 정태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지. 정태현 씨, 최미경 씨랑 사귀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최미경 씨가 지금 임신 중이죠? 정태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가 정태현 씨 아이 맞죠? 당연하죠. 제 아이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와 블랙박스 사진들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태현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게 무슨... 최미경 씨가 제 남편이랑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1년 넘게요. 뭐라고요? 여기 사진 보세요. 모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차 안에서 사랑한다고 떠드는 녹음 파일도 있어요. 정태현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저 이혼 조정 기간이에요. 남편 외도 때문에요. 그럼 미경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났던 거죠. 정태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저랑 결혼하자고 했는데 뱃속의 아이도 제 아이라고 했는데. 뱃속의 아이는 정태현 씨 아이 맞는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봐도 그래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경이가 다른 남자랑 만났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서류를 정태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당했으니까요. 정태현 씨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저 미경이한테 따져봐야겠어요. 그러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태현은 여전히 서류를 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뒷일은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상간녀 최미경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였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박서연, 너 다 알고 있었지? 뭘 알고 있었는데? 최미경 뱃속의 아이 말이야. 그게 내 아이가 아니었어. 너 그거 알고 있었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랐는데?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혼한 거잖아. 나 진짜 몰랐어. 그게 네 아이 아니었어? DNA 검사 결과 나왔어. 내 아이 아니래. 다른 남자 아이래. 어머, 그래? 그럼 최미경이 너하고만 바람핀 게 아니었나 보네. 너 이혼 무효야. 위자료랑 집 다시 돌려줘. 무효? 무슨 소리야? 합의 이혼 다 끝났는데. 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이거 사기야. 난 몰랐다니까. 그리고 이미 도장 찍었어. 무효 같은 건 없어. 야, 박서연! 그나저나 너 대가 끊겼네? 축하해. 이제 너 때문에 너희 집안도 진짜 끝이네. 너 이런 씨,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리는 거야. 꼴 좋네, 병신. 아, 방금 이건 놀리는 거 아니야. 사실이니까. 야, 이 박서연!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남편도 손주 보겠다던 시어머니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죠. 오히려 7억짜리 아파트와 위자료 1억만 날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자업자득. 현재 저는 이혼 후 받은 7억짜리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넓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전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간녀와 결혼도 못하고 시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더군요. 최미경은 결국 정태현과도 헤어졌고 전 남편과도 끝났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누가 바람둥이 고자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겠다는 꿈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들 집과 큰 돈까지 날린 채 아들을 원망하며 산다고 합니다.
최근에 풍까지 와서 쓰러졌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다는데 한쪽 팔을 잘 못 쓴다더군요. 저는 가끔 그들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이라고요. 바람을 피우고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고 손주만 챙기려다 결국 모든 걸 잃은 거죠. 친구와 함께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요즘은 직원도 2명 뽑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죠. 7억짜리 아파트에 사업 수익까지 있으니 돈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은 당분간 생각 없지만 제 인생을 즐기며 살 겁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